네, 여러분, 사과같이 생기면 예쁜 것, 그리고 호박같이 생기면 못생긴 것. 우리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분명한 미의 기준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런 우리한테 이 세상은 참 혹독할 때가 있어요. 취업할 때, 그리고 대학 생활에서도 이런 외모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적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왜 이런 말들 있잖아요. 마음이 고와야 예쁘다. 사람은 마음이 고와야 한다. 뭐 이런 말들 있는데 사실 이제는 이런 말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분을 이 자리에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정혜신 박사님을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이 외모가 중요한데 참 네. 외모에는 피부가 엄청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오늘 네, 어떤 그렇죠.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혜신 원장이고요. 지금 피부과를 개원하고 있습니다. 개원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99년도에 개원을 했으니까 오래됐고요. 요즘 애플이 사실은 사과가 대세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왜냐면 볼은 애플이어야지 이쁘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힙도 요즘은 애플이 맞아요. 대세인 거는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외모 지상주의, 뭐 요즘은 겉에 보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제일 바깥에 있는 피부, 머릿결, 뭐 피부 겉에 어떤 화장하고 나서 피부 상태가 어떤지,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끔은 이제 뭐 뾰루지도 나고 뭐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이거 가릴 수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들 고민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제가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고 반가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아들이 이제 20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취준생의 같은 그렇죠. 입장에서 네. 이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도 자꾸 피부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외모도 이렇게 하는 게 더 이뻐 보이나? 뭐 저렇게 하는 게 더 뭐 취업에 뭐 좀 도움이 될까? 네, 그런 맞아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점에 왔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피부 자체도 그 어떤 외모의 평가 중에 하나가 되다 보니까 많이들 궁금해하고 이제 뭐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오늘 강연 아마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오늘은 정혜신 박사님과 함께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피부 타입과 그리고 이제 더워지는 시기잖아요. 여름철에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증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뭐든지 피부에 대해서 알려면 피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깊게 봤을 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부는 이제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고 그리고 피하지방 이렇게 세 가지 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표피는 그야말로 거주 겉에 보이는 그 각질층도 있는 거고요. 뭐 모공도 있고 털도 있고 그 부분이 이제 표피고요. 진피는 그야말로 뭐 혈관도 있고 신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피지가 나오는 피지샘들도 있고 땀샘들도 있고 그런 게 다 여기 진피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리고 진피를 가득 메우는 거는 여러분들께 제일 많은 거 콜라겐. 탱탱한 20대는 콜라겐이 아주 풍부하죠. 그래서 여기 풍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콜라겐이고요. 그 밑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그런 어떤 피하지방층 이런 지방이 이제 밑에 제일 아래층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름다운 피부가 어떤 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피부, 아까 MC분이 사과 같은 피부, 뭐 사과 같은 얼굴이 이쁜 얼굴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과연 아름다운 피부, 이쁜 피부는 뭘까요? 뭐를 보고 아름다운 피부라고 그럴까요? 뭐 송익교 씨는 누구나 아는 피부 미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거죠. 아름다운 피부랑 뭘까? 뭐 살결이 일단
고와야죠. 그리고 촉촉한 부분이 있고 또 탄력이 있어야죠. 탄력이 쭉 처지면 그것도 이쁜 피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색소 침착이 일단 없어야죠. 그리고 감각도 일단 정상이어야 될 테고 또 어떤 모공이나 이런 데 이제 더러움이 묻어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과연 이런 조건이어야지만 아름다운 피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사실 그런 어떤 외형적인 아름다움 이런 걸로 아름다운 피부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원래는 아름다운 피부란 일단 질환이 없는 모든 피부를 사실 아름다운 피부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런 먹고 살기 요즘은 좀 예전에 뭐 80년대, 70년대에 비해서는 요즘은 다들 이쁘게 꾸미기도 하고 먹고 살기가 좀 예전에 비해서 좀 편하다 보니까 미적인 걸 더 많이 추구를 해요. 예전에는 진짜 피부 질환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대부분은 씻지 않고 그래서 뭐 병원에 오거나 뭐 무좀이 많아서 뭐 그리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질병 같은 거 옮아서 오는 그런 질환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90년 이후로 90년대 2000년도 그때부터는 주로 어떻게 하면 더 피부가 지금은 정상이고 아름다운 피부인데 어떻게 하면 좀 더 결이 좋아 보일까? 뭐 예전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상태죠. 어떻게 하면 모공이 좀 좁아 보일까? 근데 모공이 있다고 아름다운 피부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아주 정상적인 피부지만 그리고 여드름이 좀 났는데 자국이 좀 생겼다. 그것도 정상적인 피부예요. 근데 그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요즘은 또 병원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좀 세대적으로 요즘은 조금 아름다운 피부라는 정의가 조금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일단 정상적인 피부에서도 조금 더 이쁜 그거에 대한 정의는 정확하게 아직 내려지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더 이뻐 보이는 이제 그런 피부를 원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아주 대세인 분이시죠. 이분이 그렇다고 아름답지 않은 피부는 아니죠. 굉장히 좋은 피부를 갖고 계세요. 뭐 잡티도 없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피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도표 많이 봤죠. 피부 타입. 본인들의 피부 타입을 알고 계신 분. 내 피부 타입은 뭘까요? 뭐 월간지나 잡지나 뭐 여러 가지 요즘 앱도 많고요. 이 자기의 피부 타입을 이렇게 막 검색해 봐갖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한 분 하실 분 계세요? 해보실 분? 제가 해볼까요? 네. 그럼 처음에 화장을 하면 피부 좋다는 말을 듣는 편이다. 화장을 하면 예스인가요? yes. 노인가요? 화장을 하면 네, 많이 네. 듣죠. 그러면 T존 부위가 항상 번들거린다. 항상 번들거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노라고 해야 네. 되겠나요? 그러면 피부가 얇고 건조하다. 네, 맞아요. 네, 조금 그러실 것 같네요. 네. 그럼 얼굴이 잘 붉어진다. 붉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아님 얼굴에 잔주름이 많다.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시죠? 네. 네. 그러면 햇볕 알레르기가 있다. 없어요. 네. 없으시고 각질 때문에 항상 얼굴에 크림이나 보습제를 챙겨 바른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겨울엔 피부가 잘 튼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눈가 입주위가 거뭇거뭇하고 닭살같이 오돌도돌 튀어나온 그런 닭살들이 있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중성이고요. 약간 민감한 그런 피부시네요. 지금 재미로 해봤는데요. 보통 이렇게 간단한 설문이죠. 이런 걸로도 이제 본인 피부 타입을 알 수가 있긴 있는데요. 원래는요, 이런 피부 타입이라고 한
중성, 뭐 지성, 뭐 건성 이런 거가 의학적으로 만들어진 피부 타입은 아니에요. 근데 원래는요, 피츠패트릭이라는 그 예전 이제 아주 옛날 분이죠. 이분이 이제 의학적인 피부를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인종을 구분을 1에서부터 6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피부 타입은 뭐 건성, 중성, 지성 이렇게 나누는 게 원래는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는 1에서 6 정도로 나누고요. 1, 2는 왜 저 스캔디네비아 쪽에 그 백인들 아주 하얀 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쪽 계통 사람들이 보통 1, 2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백인들, 뭐 미국 사람, 뭐 영국 사람 이런 분들은 타입 2, 3 그 정도쯤 보고요. 동양 사람들,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 동양, 일본 뭐 이쪽 동양 사람들은 한 타입 4, 뭐 조금 더 하얗다 그러면 한 3, 4 그리고 좀 얼굴이 좀 까마잡잡하다, 뭐 김건모 씨처럼 좀 까마잡잡하다 그러면 한 5? 이제 이 정도쯤 돼요. 그리고 아주 이제 흑인이면 이제 6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피부 타입은 이렇게 피츠패트릭 피부 타입으로 나누는 게 정상이고요. 그럼 이런 중성, 건성, 지성, 복합성, 민감성, 그리고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는 화장품 회사에서 만들어낸 피부 타입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된 피부 타입 분류는 아니고요. 화장품 판매를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의학적인 지식이 없이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피부 타입이기 때문에 저희 의사들도 응용해서 잘 쓰고 있는 그런 피부 분류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본인의 진정한 피부 타입을 알려면 의학적으로는요. 일단 뭐 피지 분비 정도도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피부 분석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수분이 얼만큼 있는지, 뭐 각질의 정도, 그런 온도, 뭐 여러 가지를 다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pH도 그렇고, 그리고 세안 후에 뭐 어떤 상태인지 굉장히 정밀한 그런 검사를 해야지만 정확하게 사실 피부 타입이라는 게 나오긴 하는데요. 그렇게까지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다만 그 가끔 요즘은 화장품 상담하는 데 있잖아요. 화장품 판매하는 데서 무슨 피부 분석기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얼굴에다가 대서 뭐 지성입니다. 뭐 건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화장품이 뭐 본인한테 필요해요. 뭐 이렇게 설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계들은 굉장히 분석하기는 너무 기계 자체도 굉장히 좀 미약하게 여러 가지 이제 모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실수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위별로 어디를 분석하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왜 T존 있잖아요. 이런 데는 피지가 많고 그래서 여기에다 찍으면 지성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뭐 볼 같은 데는 아무리 지성 피부여도 건성입니다 좀 건조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화장품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몇 가지 이상을 권해줘야지만 판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가지수를 늘려요. 뭐 아무리 어려도 눈가는 주름이 많네요. 그래서 아이크림도 권하게 되고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 현혹돼서 자꾸 더 개수만 늘어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부 타입을 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좀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너무 소비하지 않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유수분 밸런스가 굉장히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피부가 당기는 부분도 많고요. 눈가 같은 데는 좀 진짜 그야말로 좀 주름도 좀 쉽게 잡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공이 굉장히 좀 작은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그리고 단점이라면 메이크업이 조금 들떠 보인다? 네, 그런 단점이 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중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면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아주 유명한 피부 미인이시죠. 그러니까 대부분 피부 미인들은 이제 중성 피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수분이 잘 밸런스가 이루어지고 또 피부가 아주 많이 번들거리지 않고 그렇게 많이 여드름이나 이런 부분이 많지 않고 뭐 어느 정도는 크게 계절적인 그런 문제나 이런 변화가 잘 없는 게 이제 정상적인 이런 중성 피부죠. 그리고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 피지가 워낙 분비가 많아요. 특히 이제 사춘기 시절하고 또 요즘은 성인형 여드름이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렸을 때는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자꾸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피지 분비가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확 분비가 심해져요. 그러면 어렸을 때는 안 났었는데 요즘은 또 갑자기 여드름이 막 나요.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지성 피부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메이크업이 좀 쉽게 지워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뭐 몇 시간 안 됐는데도 계속 컴팩트로 다시 이렇게 정리도 해야 되고 번들번들거려서 또 그 미용 티슈도 쓰게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생기는 게 이제 지성 피부죠. 근데 이제 중성, 지성, 건성은 기본적인 피부긴 한데요. 부위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떻게 보면 다 복합성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합성 피부는 여기 얘기하는 T존은 누구나 번들거려서 아무리 건성이어도 피지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게 여기 T존이에요. 그리고 U존이라고 그래서 여기 턱 밑에랑 볼 있는 데는 조금 아무리 피지가 많고 그런 분들도 여기는 조금 건조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볼 같은 데는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광대가 아주 많이 나왔거나 또 평소에 햇볕을 좀 많이 받거나 이런 분들은 또 볼에 굉장히 붉은 그런 붉음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은 이제 민감성 피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민감하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민감한 거는 그냥 잠깐 붉다 마는 정도잖아요. 근데 의학적으로 민감한 거는 알레르기 피부염 내지는 접촉성 피부염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화장품을 발랐는데 그거는 남자분들도 똑같아요. 화장품을 발랐는데 왠지 너무 따가운 것 같고 좀 뭔가 화끈거리고 이런 현상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자극성 내지는 접촉성 피부염이 생긴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조금 적응하면 괜찮아요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경우는 어쨌거나 본인하고는 안 맞는 그런 화장품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제 지성, 중성, 건성 다 아셨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합성이고 또 간혹 볼이 붉은 그런 민감성 피부도 있다라고 다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더운 여름철인데 여름철에는 피부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계절적인 그런 변화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일단은 기온이 이제 상승해요. 더워지잖아요. 그러면 겨울에는 번들거리지도 않고 모공도 안 보였는데 갑자기 더워지니까 선생님 모공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모공 좀 어떻게 줄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아니면 여드름이 갑자기 더워지니까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맞거든요. 계절에 따라서 기온이 1도만 올라가도 피지 분비가 10%씩 증가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피지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피지가 원래 좀 있었던 분들은 겨울에는 굉장히 뽀송뽀송하다가 여름이 되면 갑자기 피지가 많아지면서 여드름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모공도 실제로 막 보이기 시작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봄은 지났지만 바람도 많고 그리고 뭐 비가 오거나 이러면 또 굉장히 습하기도 하고 덥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피부 상태가 정상적인 방어층이 아닌 여러 가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외선의 양이 많기 때문에요. 자외선에 대해서 특히 더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자외선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평생 우리가 필요한 자외선은 20대 이전에 다 봤거든요. 그 이후에는 대부분의 자외선은 뭐 좋은 영양들 있잖아요. 뭐 비타민 D 합성을 하고 뭐 우울증을 예방하고 이런 좋은 것들도 많지만 나머지 우리가 받는 자외선은 다 자외선의 안 좋은 영향들만 이제부터는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뭐 잡티도 생기고 뭐 없던 주근깨, 잡티 이런 게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20대 중후반인데 벌써 주름이 잡히기 시작하고 얼굴이 푸석푸석해 보이고 이제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평소에 선태닝 하시는 분 계세요? 선태닝 좋아하시는 분? 저 어렸을 때는 진짜 좋아했는데 저도 근데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여기는 피부가 다들 이렇게 하얗시고 평소에 자외선을 좀 잘 피하는 그런 분들인 것 같긴 한데요. 아주 현명한 그런 분들이네요. 근데 피부에 왜 자외선을 받으면 이렇게 자꾸 검해지고 문제가 생기는지 여러 가지 일단 색소가 증가되는 이유들도 이제 보면은요. 물론 다른 호르몬이나 뭐 피부 나이가 들면서 세포 활동의 저하 뭐 이런 것도 원인이 되지만요. 가장 많은 원인은 어쨌든 간에 자외선입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이제 자외선에 대해서 조금은 또 알아야겠죠. 이게 태양이 도대체 왜 자꾸 이렇게 얼굴에 검게 멜라닌들을 자꾸 많이 만들어내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태양은 자외선 이제 적외선, 뭐 가시광선도 있지만 자외선이 파장에 따라서 UVA하고 B하고 C하고 나누어진다는 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층이 파장에 따라서 UVC 같은 경우는 오존층에 걸러져요. 그래서 UVC는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대부분 지구에 도달되는 거는 UVA하고 UVB거든요. 근데 UVB가 파장 자체가요. 여기 진피, 아까 얘기한 표피하고 진피 사이에 이렇게 멜라노사이트라고 해서 검은색을 만드는 그런 세포가 있어요. 거기에 파장이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햇볕을 좀 보면 금방 검해지고 그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UVA 같은 경우도 파장이 뭐 진피, 표피도 그렇지만 진피 깊숙한 데까지 다 도달하기 때문에요. 진피에도 여러 가지 나중에는 이제 변화나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그 주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이제 자외선을 받게 되면 우선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꾸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는 자기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외부에서 자꾸 공격을 하니까 나도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꾸 거죽을 두껍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각질층이 자꾸 두꺼워져요. 그래서 20대까지는 잘 모르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자꾸 거죽이 이렇게 늘어나요. 각질층만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결과가 돼서 그래서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햇볕 많이 본 분들 보면 피부가 굉장히 많이 거칠어 보여요. 그리고 화장도 잘 안 먹고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본래의 피부는 각질층에서 이렇게 탈피되는 거는 탈피되고요. 세로 밑에서 이제 새로운 세포들이 올라와서 이게 정상적인 사이클을 이루는데 이상하게 자외선을 자꾸 받으면 어쨌든 방어를 해야 되니까 각질층은 자꾸 두꺼워요. 이게 탈피가 안 되고 자꾸 쌓이기만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런 UVB 파장 같은 경우는 워낙 멜라닌 세포에 딱 맞게 파장이 그렇게 딱 맞게 타겟이 돼 있어서요. 멜라닌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피부가 어두워지는 정도가 되겠지만 나중에는 자꾸 DNA 변성도 되고 그러면서 잡티, 주근깨, 검버섯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멜라닌 색소들이
실제로 형성되는 과정 자체가 이제 자외선을 받으면 그 멜라닌 세포 안에 멜라닌들이 티로시나세라는 이런 효소에 의해서 이제 멜라닌이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잠깐 그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자꾸 선태닝 하거나 나이가 들면 기미가 자꾸 생기고 없던 잡티가 자꾸 또 올라오고 그리고 주근깨 생기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검버섯까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진들 많이 보셨잖아요. 기미 있는. 물론 이제 기미 자체 원인은 뭐 호르몬 불균형이랑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외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잘 안 보이나요? 여기 주근깨 이것도 자외선 물론 유전적인 그런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유전 소인은 있어요. 보통 부모님들이 주근깨가 심한 분들은 또 자녀들도 주근깨가 생길 수가 있긴 있는데요. 이게 발현이 나중에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뭐 햇볕 한번 보거나 굉장히 많이 화상을 입었거나 그 이후에 속에 있는 그런 색소들이 이제 막 올라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죠. 그리고 검버섯은 이제 노화가 돼서 생기는 그런 DNA 변성들 때문에 생기는 색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깊은 주름들도 만들고요. 물론 이런 검버섯이나 이런 이제 뭐 피부암도 유발을 하긴 하지만요. 겉에 각질층은 굉장히 두꺼워지지만 진피 아까 얘기한 진피에는 왜 콜라겐으로 꽉 차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콜라겐은 이제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진피는 자꾸 얇아지기 때문에 피부 자체는 되게 얇아져요. 각질만 두껍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속이 다 비치게 되는 거죠. 혈관도 막 보이게 되고. 근데 이게 물론 누구나 노화가 되면 이런 변화가 생기긴 하지만요. 일부러 이런 변화를 빨리 만드는 사람들이 주로 어렸을 때는 이제 자꾸 햇볕도 많이 보고 차단도 잘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게 되다 보면 이제 20년, 30년 후에 이런 변화들을 좀 더 빨리 나오게 유발을 하기 때문에 좀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급성 변화들은 다 아시잖아요. 일단 빨개지고 화끈거리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물집 같은 그런 것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물론 지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긴 있지만 일단 화상을 입으면 병원을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 화상 입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자외선을 쬐는 거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자외선이 안 좋다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예방을 할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자외선 차단제잖아요. 근데 자외선 차단제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고르기가. 그 기준이 과연 뭘까? 이게 햇볕은 차단제는 발라야 된다 그러긴 하는데 과연 기준이 뭘까? 근데 일반적인 기준은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SPF라고 해서 수치가 나오잖아요. 뭐 요즘은 100짜리도 나오고 그리고 뭐 플러스 뭐 3 플러스 뭐 그러는데 그건 뭘까? 근데 SPF라고 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수치예요. Sun Protection Factor라고 해서 이 자외선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수치를 나타내는 건데요. SPF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능력이에요. 아까 자외선 A, B, C 중에 C는 오존층에 걸러지니까 A하고 B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일단 B를 차단하는 거는 SPF라는 그런 걸로 우리가 표시를 해요. 그리고 자외선 A를 차단하는 거는 플러스 뭐 플러스 1부터 플러스 3 뭐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SPF가 뭐 5짜리도 있고 100짜리도 있고 이렇다는데 그럼 과연 얼마짜리를 써야 되는 건가? 근데 일반적인 동양 피부 아까 왜 피츠패트릭 분류에 의해서 1에서 3은 보통 서양 사람들, 백인들 이런 분들은 쉽게 붉어지거든요.
햇볕에 이렇게 나가면 15분 있으면 벌써 얼굴이 벌게져요. 뭐 심지어 5분 있어도 이렇게 벌게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SPF 수치가 높은 거를 써야지만 그만큼 햇볕에 나와 있을 때 더 많이 오랜 동안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동양 피부인 타입 3이나 4, 5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설명을 제가 빠뜨릴 것 중에 하나가 햇볕을 자꾸 받게 되면 피부는 방어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각질이 막 두꺼워진다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어 기전 중에 하나지만 또 하나의 방어 기전 중에 하나가 멜라닌 색소를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면 햇볕이 차단이 돼요. 그래서 자꾸 색소가 만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멜라닌들을 또 이렇게 자꾸 만들어내거든요. 그 예전에 마이클 잭슨 알죠? 마이클 잭슨은 백인이 되기 위해서 탈색을 했어요. 몸에 있는 멜라닌 세포를 다 죽여서 없앴어요. 그래서 자외선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 우산을 유독 이렇게 꼭 들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전혀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차단제를 발라도 소용이 없고요. 일단 그런 식으로 굉장히 멜라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동양 사람들은 축복이기도 해요. 아, 우리는 그만큼 자외선에 좀 강하구나. 이런 축복도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또 자꾸 다른 색소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그래서 백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SPF 기본 수치가 적어도 뭐 30 이상은 발라야지 한 20분 이상이라도 아마 견뎌낼 수 있을 그런 수치고요. 동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SPF 한 30 정도면 바깥에서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한 30 정도면 사실 적당해요. 근데 피부가 이제 아주 하얀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차단 지수가 한 50 정도? 근데 차단 SPF가 자꾸 높으면 높을수록 화학 물질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좀 민감하거나 이런 분들은 또 접촉성 자극성 피부염이 또 생겨요. 그래서 차단은 열심히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피부가 붉어지고 또 따갑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너무 차단 수치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동양 피부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차단은 해야 돼서 일단 너무 높은 수치에만 집착하지 않고 한 적어도 내가 바깥에 활동을 많이 한다 그러면 한 20, 30 그리고 뭐 집에서만 있다 그러면 뭐 한 SPF 10 정도만 갖고도 충분하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SPF 자체도 중요하지만 UVA도 차단을 해야 되잖아요. UVA 하려면 이런 플러스가 몇 개짜리인지 꼭 보고 SPF가 SPF 30에 플러스가 하나다 그러면은 UVA 차단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근데 UVA 차단 같은 경우는 같이 좀 해야지 UVA도 충분히 색소도 만들고 피부 노화도 일으키고 주름도 생길 수 있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SPF는 한 30 이상 그리고 플러스는 한 3 플러스 정도가 굉장히 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블럭을 열심히 좀 바르면 일단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색소나 이런 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지금 자외선 차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외선 차단은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래도 하루 종일 햇볕에 노출이 되고 그동안 혹사를 시켰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미백이 좀 될까 그런 게 이제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미백을 하기 위해서는 뭐 흔히 이제 얘기하는 화이트닝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화이트닝 제품들은
비타민 C나 뭐 알부틴이나 뭐 아하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화장품 판매하러, 그러니까 화장품을 사러 갈 때 보면은 그 성분들이 화이트닝 제품이라고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보통 이제 화이트닝이 되는 그런 제품들인데요. 여러분께서 되게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미백제들이 바르면 물론 따가워서도 안 되지만 어떤 분들은 몇 번 발랐는데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안 되겠어요. 뭐 그래서 또 다른 제품으로 또 바꾸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화이트닝 제품들이 피부 속에 침투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쓰되 좀 꾸준하게 끝까지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냥 단순히 이것만 발라서 얼굴이 하얘지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꾸준하게 써야 된다는 거랑,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얼굴이 갑자기 하얘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미백제가 있다 그래서 광고를 하고 그래요. 근데 알고 보면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수은 제품, 수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미백 화장품들도 인터넷에서는 판매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주의해서 너무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제품이나 그런 회사는 좀 피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너무 고가거나 또 너무 저렴하거나 이런 경우도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좀 판단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먹는 것도 미백의 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이 좀 잘 타고 좀 쉽게 검어진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비타민 C 섭취하는 것도 어느 정도 차단 효과도 있고, 그리고 피부에 미백 효과도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미백과 자외선 차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여름철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피부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요즘은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굉장히 피부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친구들이 네. 질문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제가 정말 이 질문을 다 드려볼게요, 네. 오늘. 일단 주근깨를 말씀하셨었는데 유전적인 주근깨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은 극복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혹시? 주근깨요. 주근깨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유전병은 아니지만 유전적인 경향을 타고난 거기 때문에요. 자외선을 받으면 금방 잠재적인 주근깨가 눈에 띄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는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물론 겨울이 되면 좀 흐려질 수는 있어도 그게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경향이 있는 분들은 일단 자외선 차단을 잘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생겼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환자가 주근깨 없애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본인한테 주근깨가 있어서 너무 귀염성이 있고 본인한테 어울리면 저는 그냥 더 심해지지만 않게 차단 잘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주근깨 때문에 자꾸 메이크업이 두꺼워지고 얼굴이 피부가 좀 지저분해 보인다?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저는 그냥 과감하게 레이저로 제거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주근깨를 자외선으로 치료를 하면 후천적인 주근깨는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당장은? 자외선으로 치료하진 않고요. 보통 레이저로 네, 색소를 레이저로. 파괴하는 레이저로 없애거든요. 네. 근데 한 번 없애면은 보통 한 80% 정도까지 없어지고요. 그래도 여전히 좀 잠재적인 주근깨는 또 올라와요. 그래서 한 번 없앤다고
뭐 나중에 또 방심하다 보면 또 다시 주근깨가 또 올라오기 때문에요. 일단 한번 없애고 나서도 계속 똑같이 차단은 잘 해야지만 좀 예방이 가능합니다. 미리미리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자외선에 대해서 아까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이런 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자외선 차단제, 뭐 SPF를 몇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자들 보면 비비크림이나 네. 파운데이션 같은 거 보면 거기 안에도 SPF 몇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런 비비크림만 발라도 혹시 효과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우선 수치를 그게 비비크림이든 재생크림이든 뭐 영양크림이든 간에 SPF라는 수치하고요. 아까 플러스가 몇 개 있는지 그것만 확인을 하다 보면 사실은 충분히 그거 비비크림만 갖고도 차단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은 목적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목적이 아니고 피부에 뭐 이것저것 잡티나 뭐 검은 거를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피부결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제품들이기 때문에 차단에 대한 기능보다는 다른 기능이 더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칫 그것만 믿고 이거는 차단이 되겠지 하고 했다가 나중에 보면은 자외선 차단이 미처 안 되는 그런 제품들도 많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제품이든지 상관없이 일단 수치는 잘 보고요. 그리고 일단은 목적 자체가 자외선 차단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일단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를 일단 바르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적인 화장이라고 한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요. 그리고 위에다가 비비크림을 살짝 바른다거나. 근데 또 중요한 거는요. 피부는 늘 이렇게 호흡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 아까 왜 화장이 또 잘 지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두 시간 지나면 또 자외선 차단제 바른 거가 다 없어지기도 하고 다 스며들기도 하고 그래서 덧바르지 않은 이상은 몇 시간 있다가는 또 금방 차단 효과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에 분명히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는데 하루 종일 바깥에 있다가 그래도 저는 발랐는데 왜 자꾸 얼굴이 검해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다 누구나 두세 시간만큼씩은 덧바르지 않은 이상은 아무리 수치가 높은 거를 바른다고 해도 그만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상은 가죠. 이론상은 뭐 12시간, 뭐 24시간 이렇게 네. 간다고 하지만 피부는 늘 바르면 뭐 증발도 되고 흡수도 되고 그리고 이제 자꾸 땀에 의해서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덧바르지 않은 이상은 수치가 100이든 뭐 30이든 이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더 힘든 것 같아요. 땀이 자꾸 네. 나니까. 이런 여름철에는 사실 좀 높은 지수를 좀 한 번 바르는 것보다는 좀 낮은 지수를 여러 번 바르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이론상은 한 SPF 동양 피부 같은 경우는 한 SPF 30 정도만 발라도 충분히 차단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적당히 멜라닌이 있는 피부는 아무래도 자외선에 좀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아주 높은 수치보다는 한 SPF 한 30 정도 그리고 한 2 플러스나 3 플러스 정도 차단 지수를 갖고 있는 차단제를 바르고요. 대신 좀 자주 바르는 게 훨씬 더 필요하겠죠. 저는 무조건 높은 지수 막 찾아다녔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름철에는 몸에도 좀 발라야 하냐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럼 몸과 얼굴의 그 SPF의 차이는 또 어떻게 둬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해요. 네, 우선은 자외선은 얼굴이나 몸이나 사실은 다 똑같아요. 하지만 더 많이 노출이 되는 데가 아무래도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중적이긴 하지만 얼굴이 자주 노출은 되는데 오히려 자외선에는 늘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좀 더 강해요. 그리고 몸 같은 경우는 늘 가려져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좀 자외선에 오히려 민감해요. 그래서 이런 허벅지 안쪽이나 팔 안쪽에 이런 살이 연한 그런 아주 흰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자외선에 노출이 돼도 금방
화상도 입고 빨개지고 하는 그런 맞아요. 거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몸 같은 경우는 더 차단제를 더 높은 수치를 더 사실 열심히 발라야지만 차단이 원래는 가능하고요. 근데 또 장점은 몸은 옷을 입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도 어느 정도 자외선은 차단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저는 좀 쉽게 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이미 타버렸을 때는 좀 음, 극복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금방 식힌다. 그러니까 차갑게 식힌다가 제일 중요해요. 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얼음을 너무 또 얼음찜질을 하다 보면 피부는 나중에는 뭐 물집이 생기는 걸 물론 막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요. 일단 차갑게 해주는 게 좋아서 뭐 하루 종일 바깥에서 햇볕을 좀 받았다 그러면 제일 안전한 거는 오이예요. 오이가 제일 안전하고요. 물론 이제 다른 제품들도 많이 있죠. 근데 알로에 같은 경우도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다만 알로에는 한 1% 정도에는 알로에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알로에는 그런 분들은 좀 피해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오이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들 오이 마사지 한 번씩 해보셨죠? 우리 제대로 하고 있었네요. 네. 이번에는 화이트닝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친구들이 연예인들이 미백 주사 맞고 막 효과 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진짜 주사를 맞으면 한 번에 효과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다고 해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미백 주사, 뭐 혈관으로 맞는 그런 주사들이 의학적으로는 100% 검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과학적인 검증이 있는 것 외에는 아무래도 어떤 실험적인 그런 부분을 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불법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의학적인 근거가 100% 나와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른 안 좋은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린 분들은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너무 쉽게 이런 어떤 광고적인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얘지고 싶어 하잖아요, 다들. 네. 그래서 하얘지고 싶은 유일한 방법은 어렸을 때부터 차단을 잘 하는 거가 유일한 방법이고요. 네. 역시 기승전 자외선 차단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만큼 자외선을 잘 받거나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차단하는 방법이 유일하게 그나마 하얗게 본인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요, 지성 피부, 본인은 지성 피부인데 지성 피부인 친구가 미백 제품을 좀 써도 괜찮은지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네.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피부가 좀 약간 검었고 조금 더 하얗게 보이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피츠패트릭 피부 타입이 달라질 수는 없어요. 피츠패트릭 피부 타입 4로 태어났는데 저는 3이 되고 싶어요, 2가 되고 싶어요는 그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내가 동양인으로 태어났는데 백인이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다만 좀 칙칙한 햇볕에 조금 그을린 그런 칙칙한 피부가 좀 밝아지는 효과는 충분히 그거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지성 피부든 건성 피부든 약간 좀 칙칙한 분들은 충분히 미백제가 들어있는 화장품은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 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태닝을 만약에 피부를 태닝을 하면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거네요. 그럼 멜라닌 색소도 이제 네. 많아지고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태닝으로? 어디에 관점을 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자외선으로부터 내가 피부를 건강하게 자외선을 차단하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 더 검은 분들이 차단하는 능력은 더 강하긴 하죠. 근데 그거를 믿고 자외선을 더 많이 받게 되면 나중에 50, 60대, 70대 가서는 주위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검버섯과 더 많은 색소 질환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잔주름도 더 쉽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이제 후유증에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자외선을 차단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하지만 멜라닌 자체는 원래는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또 있잖아요. 제 주변에 남자인 친구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7개, 8개씩 바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스킨, 로션부터 시작해서 주름 이게 다 많이 쓴다고 네. 좋은 건가요? 도대체 좋은 걸 많이 그러니까 좋은 네. 걸 몇 개 쓰는 게 더 좋은 건지 네. 많이 쓰는 게 더 좋은 건지 좀 궁금해요, 저는. 그렇죠. 그게 자꾸 화장품을 이렇게 뭐 사다 보면 자꾸 가지수만 늘어나고 그게 남녀 상관없이 계속 문제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그렇게 당연한 것 같아요. 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꾸 많이 권하는 게 맞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남자 피부든 여자 피부든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화장품 자체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거를 그냥 보호해주는 차원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을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럼 평생 화장품을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됩니다. 평생 화장품을 안 써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일단 대기도 좀 건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또 습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뭐 여름철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화장품 자체는 자꾸 판매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지수가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스킨하고 로션까지만 발랐으면 되는 걸 요즘 그 가지수가 늘어나서 스킨 로션에다가 조성은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한데 조금 더 농축해서 시rum이라는 거가 또 만들어지고 또 눈가는 좀 뭔가가 민감하고 좀 피부가 얇아요. 그래서 눈가를 위해서 또 아이크림이라는 게 또 탄생이 되고 또 목에는 왠지 얼굴하고 다를 것 같다라는 이론상은 피부 타입은 조금 다를 수는 있죠. 근데 목을 위해서는 또 다른 제품을 발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자꾸 가지수만 늘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정확하게 뭐가 필요한지는 스킨하고 로션 정도면은 누구나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본인의 이제 부위별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조금 더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발라도 되고요. 근데 하지만 뭐 굳이 아이크림을 따로 바르고 목크림을 따로 바르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조성이 똑같아요. 그냥 다만 농축이 조금 더 많이 된 것 뿐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본인이 물건을 살 때 똑같은 가방이라도 명품이 있고 그냥 가방의 목적을 갖고 가방을 이렇게 메고 그런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은 뭐 고가의 여러 가지 제품들을 부위별로 다 나눠 쓸 수 있게끔 할 수는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게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은 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본인이 필요한 것만 스킨하고 저는 로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스킨과 로션만 바르고 살 수 있는 피부였으면 좋겠네요.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정말 저도 워낙에 관심이 많았던 분야고 여러분도 아마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요. 오늘 꿀팁 많이 얻었던 만큼 2부에서도 아마 좋은 이야기 많이 전해주실 것 같아요. 2부에서도 박사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